바다에서 만난 인문학 66회 바다 한국을 구하다입니다. 현대국가의 자본주의 경제사회 운영체계는 대륙간 물류 수행의 기반 위에서 가능하겠는데요. 물론 이러한 물류 수행의 핵심은 해운 산업입니다. 해운은 그 자체로서 수익을 창출하는 의미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자국 선대의 확보는 안정적인 물자 수송 능력을 담보하기 때문에 그 나라의 경제 사회의 유지에 이바지하는 바가 크고, 또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는 군수물자와 민수물자, 군병력과 민간인의 이동을 수행하는데요. 특히 바다를 끼고 있는 국가에게는 해운의 중요성은 이루다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일제강점기에 태평양 전쟁 중에 미 잠수함 공격을 받으면서 군수물자를 수행해야 했던 죽음의 항해에서 살아남은 우리 해기 전문인들이 해방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해기사 양성 교육기관의 설립이었습니다. 이분들, 그들 한국 해운 1세대들은 자라나는 해운계 후진들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신생조국의 앞날을 바다에서 찾았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예언처럼 적중했습니다. 해방되고 일본인들이 철수하고 난 한반도는 황무지 그 자체였는데요. 맨손으로 일어서야 하는 차가운 현실에서 해운의 필수 요건인 선박도 화물도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해운을 수행할 해기사를 양성하겠다니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되겠습니까? 선박도 화물도 없는데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만 이분들은 이 말도 안 되는 일에 착수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사회 일반이 이해하지 못할 사명감이라는 게 있었던 겁니다. 꾸역꾸역 고통 고난을 참고 열심히 하니 국제사회가 감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엔 산하기구에서, 그리고 친선을 맺은 선진국에서 무상원조 또는 차관 형식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학교를 지었고 실습에 필요한 기자재도 어느 정도 갖출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1950년대 말의 일입니다. 한국 경제사회는 가난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해운 또한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었는데요. 전쟁을 겪고 국민들과 그리고 산업계의 모든 것이 빈곤 상태였는데요. 그래도 해운 쪽이 좀 나은 편이었습니다. 한국 해운을 대표하는 대한해운공사에는 외양 항해 가능한 화물선이 다수 운항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는데요. 해운선사는 화물을 운송하고 그 대가로 받는 운임으로 경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화주들이 대한해운공사를 비롯한 한국의 해운선사를 이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국내 화주들도 마찬가지여서 당시 한국 해운선사들의 화물 적치율은 대단히 낮았습니다. 그 때문에 한국적 선박들이 부산항 외항에서 닻을 놓고 대책 없이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대해운업계에서는 정부 관련 기관에 진정서를 내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이 시대에 한국 해운은 절치부심하고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달리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961년 가을의 일입니다. 여기서 잠시 당시 시대 상황을 말씀드린다면 1960년 4월에 4.19 혁명이 일어났는데요. 그 이듬해 61년도에 5월 16일
군사정변이 일어나고 박정희 군사정권이 들어서게 되었는데요. 이해 1961년 가을의 어느 날 일입니다. 그때 한국 해운계에는 신태범이라는 헬기 전문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당시 상선의 선장이었는데요. 신태범 선장은 부산항 부둣가에 서서 화물을 가득 싣고 입출항하는 화물선들을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부산항에 입출항하는 선박들 중에 10척 중에 8척, 9척은 외국적 선박이었는데요. 한국적 선박은 몇 척 안 되는 겁니다. 신태범 선장은 길게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당시 대한해운공사 소속 선장 신태범은 대한조선공사, 현재의 한진중공업이 되겠는데요. 대한조선공사에서 군산호의 수리 공정을 감독하고 있었는데요. 이 군산호라는 선박은 1957년에, 그러니까 4년 전에 ICA, 미국 국제협조기구입니다. ICA의 원조로 도입이 되었는데 항해 중에 풍랑에 휩쓸려 좌초 침몰이 되었습니다. 이 바다에 가라앉은 배를 다시 쓰기 위해서 인양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 인양한 배를 대한조선공사에 수리를 맡긴 겁니다. 대한해운공사에서 군산호의 수리 공정을 지켜보던 신태범 선장은 대한조선공사의 기술력이 의외로 상당한 수준임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신태범은 획기적인 발상을 갖게 되는데요. 그렇다. 우리도 원양 항해가 가능한 배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아니, 만들어야 한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조선공사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기술로 외양 항해가 가능한 보다 큰 화물선을 만들자는 것인데요. 이때는 조선공사의 선박 건조 실적이 100톤 미만, 100톤 미만의 소형선만 만들 수 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것이 바로 한국 근현대 해양사에 있어서 한국 해운의 발흥에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하는 계획조선. 계획조선의 시작이 되는 건데요. 이 계획조선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좀 길어지는데요. 한마디로 우리 조선소에서 신주하는 우리 선박에 대해서 정부에서 파격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건데요. 우리 조선소에서 신조하는 우리 선박에 대해서 정부에서 파격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건데요. 이 신태범으로 시작된 한국해운의 계획조선은 때마침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취지와도 잘 맞았어요. 당시 박정희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수립되어 국적선이라고 그러죠. 이 우리나라 국적의 국적선 선대 형성에 그 기틀이 되었습니다. 지금 계획조선이란 것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선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급이란 항해선이 출항 전에 당해 해역에서 항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잘 갖추었는가를 검사하는 제도인데요. 무역은 말이죠. 그 특성상 국제성을 지니고 있고 해상보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아직 해운산업의 체계가 형성되기 전이었던 한국 해운에 일찌감치 선급이 설립되었다는 것은 매우 특이한 현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날에는 세계적인 선급으로 자리 잡은 한국 선급인데요. 이 한국 선급이 이기까지는 일찍이 허동식이라는 해운 선각자가 있었습니다. 1960년 9월 허동식 이분은
이분은 마찬가지로 한국해운의 성각자이며 개척자인 황부길과 박형규의 조언을 들으면서 아직 빈약한 한국해운의 벌판 위에 한국성급을 씌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는 약 2년 동안 빈손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일감이 전혀 없는 겁니다. 허동식은 일감을 구하기 위해서 해운선사를 찾아다니면서 부탁을 했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우리 한국 해운 기업들 중에는 아직 성급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한 회사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상당수가 한국 성급의 기술력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세계적인 수준의 한국 성급이 자리 잡기까지는 설립자인 허동식과 그 직원들과 그 외 해운인들의 각고의 노력이 있었던 겁니다. 한국 해운의 발흥기에 있었던 중요한 역할들 중에 하나는 웨이브 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웨이브 제도는 말하자면 자국화 자국선, 자국의 화물은 자국선으로 실어 나른다는 일종의 보호무역 정책이었습니다. 한국해운의 발흥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헤치고 이 제도가 실현되었는데요. 이것이 실현되기까지는 해운인들의 각고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1950년대 말에 6.25 전쟁의 혼돈 상황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정리되고 한국해운은 비록 오래된 노선이고 많지 않은 선대이지만 나름대로 해운을 경영할 만큼 역량도 좀 있었고 자신감도 충만했는데요. 그렇지만 현실은 매우 차가웠습니다. 외국 화주들뿐만 아니라 국내 화주조차 한국적 선박을 기피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부산항의 외항에는 닻을 놓고 무작정 기다리는 국적선들이 많았습니다. 당시에는 우리나라 무역이 한일 간의 무역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한일 간 항로를 오가는 화물 운송의 대부분을 일본 선박이 차지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현실을 완전히 역전시키는 일이 있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웨이브 제도. 웨이브 제도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부 당국은 웨이브 제도를 정책화해서 한국해항항을 출입하는 한국 화물을 실은 화물선은 반드시 국적선을 이용하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한국의 개항항을 출입하는 한국 화물을 싣는 화물선은 반드시 한국 국적의 화물선을 이용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만 해당 항로에 취항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했지요. 이것은 이후 한국 해운의 발전에 상당한 역할을 했는데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